두 번째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현재의 유동성으로 오르는 자산 시장이 자산 버블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실물 가치에 맞춰지게 된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굉장히 고평가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너무 핵심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죠? 참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하다. 네, 입장상? 예? 입장상? 아니 이게 사실 이거 하고 나면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거는 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뭐 질문하셨으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뭐 바이러스가 처음에 돌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갔죠. 그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2월 중순에 한국에서 돌기 시작하고 곧바로 이탈리아 뭐 이란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주가가 2월 중순부터 이제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다. 인류를 위협할 정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락을 했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 그때도 제가 한번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단봉 싱글탑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동안에 버블 붕괴를 다 봐도 막 달리다가 한순간에 그냥 박살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부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가가 심리적으로 선반영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건데 폭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보면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내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한 2달 동안 해왔듯이 연준이 돈을 계속 퍼부어줘요. 좀 사라졌던 돈들도 이거에서 다 메꿔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너무 많이 팔았나? 다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분노의 랠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레이징 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스페인의 소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진짜 이만한 소들이 막 골목길을 달려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도망가고 소가 가다가 뭐 벽에 쿵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레이징 불입니다. 레이징 불. 사나운 황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 폭나가는 장을 보면서 황소들이 울분을 쌓아오다가 드디어 한번 이 폭발적인 기운을 보여주는 그런 이게 기술적 반등인 것 같은데 이게 확 올라가면서 심지어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2008년도 그랬습니다. 2007년에 이제 2007년 2월 말에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경제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미국 전역에 모기지를 공급하는 모기지 회사가 실적이 극도로 악화가 되면서 그날 다우존스 지수가 한 2% 떨어지고 처음으로 경종을 울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에 가서는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회사도 망하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을 박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채 금리는 아니고 모기지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끝난 거 아닌가 싶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제가 그때 한번 홍콩에 그때 8월 달인가 홍콩에 출장을 갔었는데 금요일인데 홍콩 항생지수가 열리더니 오전에 곧바로 10%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도 올렸을 거예요. 금리도 올리는 한국은행이 그때 금리 올린 게 연준이 5.25까지 올렸고 한국은행이 또 얼마까지 올렸더라. 하여튼 2008년에 금리도 올리고 그래서 뭐 홍콩 사람들도 한국은행이 뭐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5% 올라가서 끝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 시장 주식시장에서 한번 박살이 났어요. 근데 곧바로 V자 반등을 하더니 요 고점을 가을엔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더블탑이라고 부르는데 더블탑의 특징은 고점에서 폭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많이 못 올라가요. 조금밖에 못 올라가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팔아야 된다.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히스토리컬 하이,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를 만들면 이게 팍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주위에서 이미 사람들이 손바꿈이 많이 일어났고 확신을 갖고 신고가를 뚫고 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튀어야 돼요. 튀어야 되는데 가령 뭐 주가 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뭐 9,500원, 9,700원, 9,200원 이러다가 이걸 많이 뚫고 가잖아요. 이러면 저는 20% 기본적으로 더 간다고 봐요. 그걸 사야 되는구나. 예, 왜 뚫느냐?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뚫는 거죠. 매매 기술. 웬만한 사람들은 팔고 나가야 야 이거 뭐 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주식은 이런 주요한 기술적인 선에 걸리면 탁 하고 튀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이. 근데 이 더블탑이라는 건 뭐냐면 신고가를 뚫고 올라왔어요. 뚫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여기서 이 뭐 횡보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고가 V자 반등 하락의 V자 반등 이후에 이 고가에서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해 버리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게 2007년 6월달 그러고 나서 2007년 가을에 신고가를 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 들어오면서부터 슬금슬금 떨어져서 결국은 8월달에 뭐 리만 사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쌍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컬 하이가 2007년 가을에 나옵니다. 2008년 8월 달에 8월 9월에 폭락하기 전에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에 IT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의 시작은 2000년 4월 봄이거든요. 나스닥 하루에 막 5%씩 떨어지고 막 그때 저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뭐 너무나 익사이팅한 시장이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스닥은 상당히 폭락을 했죠. 근데 이제 다우도 마찬가지 떨어졌는데 이 올드 주식들이 신경제 주식이 아닌 굴뚝 주식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 3월, 4월에 만들었던 하이를 히스토리컬 하이를 뚫고 그때 뚫었나 못 뚫었나 할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9월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IT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라고 하는 거 S&P 500이나 다우존스 기준으로 그려보면 9월에 폭락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한 50% 떨어지죠. 근데 원래 닷컴 버블의 붕괴는 이 4월 달에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하고 봤더니 실물 경제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지금 내 돈이 날아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사고 올라가는 것이죠. 2007년도 마찬가지예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발생하고 야 이게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 미국 호황 끝났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낼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기서 항복 그만합시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고 또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돈이 사라져야 되는데 돈이 안 사라지고 있고 그럼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야 지금 옛날에 저거 5,000원 하던 게 지금 3,000원이네? 사야죠. 나중에 다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한 4,000원 가면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게 5,000원, 옛날에 5,000원 했던 게 4,500원, 4,700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팔까? 아니야,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네. 좀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이게 올라가 버리는 5,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5,100원, 5,200원.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더 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뚫고 올라가면서 팡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확신범들이 없이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이 악화됐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호황 마지막 국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보면 상승 국면은 5개로 나누거든요. 조정 국면 빼고 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떨어질 때 그냥 고점에서부터 푹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A, B, C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B가 고점까지 올라간다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보통 50% 또는 67%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히스토리컬 하이에서 역사적 고점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베어 마켓이 아니고 떨어졌다가 되돌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동안에 이제 큰 하락 음식을 보면 늘 이런 식의 ABC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여기서 이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탈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매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007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빨리 팔면 지겠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급해지거든요. 난 내가 그때 팔아서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생각을 다시 해보면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된 거 이거는 그래 어차피 뭐 히스토리컬 그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팍 튀어갈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다려보자. 악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팔 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라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악재가 나오면 판다. 무슨 악재가 나오면 판다라는 걸 미리 정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악재가 나오면 파느냐 하면 저는 이제 그걸 두 개로 보는데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예요. 요게 이 바이러스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 그다음에 올해 이제 트럼프 재선이 지금 위험해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수를 쓰고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좀 뭐하고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사인해가 백악관에 사인해가지고 탁 보여주잖아요. 그래 나 중국 때리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요때 요거는 악재. 이제부터는 그래 뒤돌아보지 말자. 니런을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자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유럽입니다. 지금 제일 좀 요즘 제가 우려하는 곳이 EU인데 EU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간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동안 한두 번 그랬냐?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유럽이 지금 깨지기에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이탈리아도 중요한 나라죠. 우리가 다시 이런 전쟁에 휩싸이지 말자. 마스트리트 조약 만들고 뭐 하고 하면서 같이 해왔는데 그 세대가 전쟁에 참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니 왜 우리 돈으로 뭐 쟤들을 줘야 돼. 쟤들은 맨날 놀잖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돈이야. 왜 이 돈을 저기다 줘야 돼? 뭐 이게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아마 6월, 7월 정도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EU 정상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아직까지 모이지 못했어요. 화상회의만 했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6월달, 7월달쯤에 모여가지고 다시 하게 될 건데 거기서 이 갈등을 봉합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악재 발현 요소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가격으로 보고 파는 게 아니고 악재에 판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트럼프 대선이 주구장창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선해서 대선 되면 끝이고 낙선해도 끝이잖아요. 예, 내가 중국을 치기로 했어라는 그 악재가 당선 또는 낙선 이후에도 계속 작용을 하고 실물 경제를 딱 눌러버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201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지원했다 뭐 이런 그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몇 개의 아주 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여기서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소련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돼 있을 걸로 의심이 되는 그런 계정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난 한 거의 3년 이상 동안 트럼프가 중국에 한 거 생각해 보면 중국도 뭐 어떤 생각이 있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선거에 임하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세력을 일단 이 판에서 이제 차단시켜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게 증원 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놓고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일단 겨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번 바이러스에 뭐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뭐 증거가 있고 이거보다는 중국을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들어오면 내가 무슨 수를 쓸지 몰라. 지금 선거 전에 몇 달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너희를 공격할지 모르니 중국은 그런 내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내 지지층인 농민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그 경제가 암만 어려워도 그거 좀 사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중국도 생각이 있을 건데 그게 내가 중국 입장이 그렇죠. 아니 내가 왜 네 대통령 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냐. 당신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우리 안 때릴 건 아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죽으라고 때리더만.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너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더 편해. 바이든하고는 시진핑 주석하고는 예전부터도 관계가 있었던 관계거든요. 그 시진핑 주석은 주석되기 전에도 미국 방문했던 적도 있어요. 뭐 사이가 그렇게 트럼프만큼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대통령 되는 걸 재선되는 걸 도와서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내한테 뭐 이득이 되는 걸 한번 내봐.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 트럼프는 야 거래 안 해. 그냥 너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갖고 뭐 일부에서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심각한 이야기를 그거야 뭐 누가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은 저 트럼프 요구대로 사줄 거잖아요. 뭐 4억 달러인가? 4천억 달러인가요? 4천억 달러. 지난번에 합의한 총액은 그 얼마죠? 5천억 달러인가? 4천억 달러인가? 네,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예요? 4천억 달러 뭐 금방 다 사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2년간 네, 상당히 성의를 보이겠죠.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해주겠죠. 근데 그건 몰라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의를 다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성의는 보이겠죠. 네, 거기에 또 다시 또 뭐 트럼프가 다시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시속 게임들이 계속해서 대선 치르기 전까지 계속 있기는 하겠죠. 예,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야 쟤네들을 내가 치겠어 이런 식의 결정을 실제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트럼프가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뒤에 이제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서 있고 딱 보여주잖아요. 자기 사인한 거. 요거 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바둑으로 두면 전 저도 잘 못 두거든요. 근데 이제 하숙집에서 이렇게 선배들하고 바둑 두보면 바둑 둘 때 여기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개가 알려지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끝내고 딴 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싶을 때 손 빼가지고 딴 데 막 가요. 여러 군데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걸 이제 연결시키면 죽었던 애가 살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싸움꾼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어느 한 군데도 확실하게 죽이지도 않고 펼쳐놓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수를 만들어 가더라고.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바둑 둘 때는 이게 따라두면 안 되거든요. 따라두면 안 되는 게 핵심인데 지금까지의 트럼프는 뭐 크게 특별하게 중국하고 심각한 관계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에도 그런 격언이 있어요. 이쪽 무릎에 사서 이쪽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서 저쪽이 아니고요. 이쪽 저쪽.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발바닥에서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사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그러려 그러면 나는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점에서 무릎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지난 것 같다 싶을 때 사서 그 다음에
꼭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야 그때 내가 그 최고가에서 내가 팔았잖아 이런 무용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고점이 지났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보고 이거는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팔고 좀 조용히 지내자. 이쪽 어깨에서 팔아라는 그런 이야기죠. 왼쪽 무릎에서 사서 오른쪽 그렇죠. 무릎에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맞다고요. 카메라 위치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 카메라 위치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고 이게 보시는 분 이렇게 관점에서는 가라고요? 반대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건 다 아는데 당연하지. 무릎을 보고 살려고 했는데 무릎 지나서 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른쪽 어깨까지 떨어져서 팔라고 봤더니 오른쪽 허리까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없어. 허리에서 사서 허리에서 팔아.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짧게 먹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그 뭐 지금 나갈 땐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제 경험으로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K모 자동차 회사 주식을 제가 샀어요. 7천 원대 산 것 같아요. 기하네요. 그 어마어마한 주식을 7,000원대 샀어요. 당시 그 그리고 다음에 차와전 갔잖아. 주변에다가 제가 막 전파를 했어요. 이거를 사라. 지금 이거를 사야 된다. 그래서 해서 많은 분들이 샀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 후배 어머니는 전 자산을 거기다 놓고 막 했는데 그때 걔네들이 BW인가도 발행 안 했던가? 했죠. 그거 대박 났던. 그렇죠. 근데 저는 11,000원에 팔았어요. 11,000원 팔아도 뭐 7,000원에서 4,000원 벌었으면 50배 이상 벌었네. 아니 그러니까 왼쪽 무릎에서 사가지고 왼쪽 허리에서 판 거라니까 그게. 예. 다시 사지 그랬어요. 다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탁 놓치면 이제 이 말하자면 맥을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배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은 4만 얼마까지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리 내리면 지금 장은 미리 내리는 장은 아니에요. 그죠? 버스에서 미리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좀 예. 지나서 내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탑에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일구님이 하셨는데 일단 탑에서 치고 가는지 탑에서 떨어지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이 실패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금융에서 전체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위기가 해결이 되면서 전체 실물이 살아나는 그런 그 모양이었다면 근데 이제 실물 경제의 이 실체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줬고 그다음에 사회적 그러니까 저는 인류 진보의 역사가 이 교류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이라는 건 교류의 확대, 그 교류 범위의 확대, 그 이 교류 속도의 확대 이런 것에서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리적인 교류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는 온라인 교류 같은 걸로 하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는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느냐 다시 침체로 가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저런 것들로 반영이 돼요. 근데 그게 다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 앞에 진행되어 오던 것들도 같이 이제 될 테니까 여기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새로운 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언택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고 지금은 다들 ETF 샀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ETF라는 건 전체 기업들을 다 담아놨는데 네, 합쳐놓은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안 되는 기업들이 네. 너무 많아요. 네. 안 되는 산업들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서양
ETF화되는 산업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ETF 사면 이 기업들도 다 갖고 있는 거지. 가는 기업도 있고 못 가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갈 거냐?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연말 내년쯤 가게 되면 사람들이 ETF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뭐 물론 ETF가 이걸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원래 이제 뭐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ETF는 패시브다. 그냥 시장 전체를 소극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ETF도 바뀌죠. 일부만 편입하는 ETF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뭐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니프티 50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사한 50 종목. 네. 그거 빼고 나면 다 이제 쓰레기야라는 시절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처럼 중화학공업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더 이상 이 중화학공업들은 안 되겠다. 돌아갈 수가 없다. 미국 내에서 환경운동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막 데모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데 화학공장이 미국 내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돌아가지 못해요. 젊은 애들은 너무나 이제 자유로운 세상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주식들은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새로운 주식은 아니지만 그때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선두주자가 IBM이었거든요. IBM 얘는 앞으로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 존슨앤존슨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해가지고 한 50종목이 그러니까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은 이 기업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걸 한 50개가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니프티 50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오면서 다 한 번씩 박살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ETF가 끝나고 나면 지수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니프티한 50개의 종목을 찾고 그쪽으로 움직여가지 않겠는가. 네,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네. 뭐예요? 니프티 50 후보. 뭐 후보야 뭐 저기 뭐 다 우리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미 비싼 애들 걔들이지 뭐. 근데 거기서 우리의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한 2주 전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나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건데 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이 자리에 하이닉스가 계속 있을 것인가? 요 현대차가 있다가 최근에 팍 바뀌어버린 건데 이게 이제 뭐 저기 뭐냐 셀트리온 같은 제약 바이오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네이버 카카오 쟤들인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일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뭘 하든지 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팔릴 거다. 근데 그거는 올해는 아닌 거 분명하고 내년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불분명하고 근데 새로운 무엇인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게 언택트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그 2등의 자리를 지금 현재 하이닉스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니프티 50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거죠. 새로운 기업들. 물론 소비자들은 계속 존재할 거고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할 거고 뉘앙스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하이닉스는 빠진 거고 니프티 50에서 그죠? 네이버가 카카오가 들어온 거네요. 그죠? 아니 본인은 그렇다고 네. 말씀은 못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짐작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다음 예고편. 그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외국에 거의 없어요. 이번 국면에서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신흥국들 중에서 자본 이탈이 계속되거든요. 신흥국 대부분에서 뭐 막 중요한 포인트라. 머릿속에 있는 환율에 막 대해서. 꺼내다